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신현상학의 전체 구조. 오늘 마침내 서문에 대한 짧은 서술을 첫 번째 강좌에서 끝내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이 목차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신현상학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상세하게 밝히면서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과 그 다음에 해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현상학의 서문 맨 앞쪽에 나오는 인할트 목차 부분을 보면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겠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해겔의 사유 서문 읽기를 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연관을 살펴보는 이 시리즈 강좌를 오늘 두 번째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도와 함께 해겔의 사유로 함께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강좌의 가치, 니체, 하이데거, 그 다음에 해겔 1차 자료 강좌의 고전 읽기의 가치 여러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예도 TV의 그 지금까지의 자발적 수업료 후원의 어떤 상황을 보면요 1%는 하시는 것 같아요. 1%. 뭐 제가 볼 땐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다른 채널에 비하면. 근데 어쨌든 예도가 사막에서 물을 퍼올려서 그죠 진리를 끄집어내는 데는 뭔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후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침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전 읽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신다면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도는 두 번째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해겔은 사실 1806년도에 이 정신현상학을 탈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 예나 전투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신현상학 앞쪽에 나폴레옹의 그림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의 해겔의 어떤 관계를 또 세계 영혼 벨트질레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해겔은 절대정신의 현현 세계 영혼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의 이 군대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계몽주의의 자유사상과 그 다음에 또 이 자유사상을 온 유럽으로 전파하는 그 나폴레옹을 칭송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탈고를 했고요 1807년도에 밤베르크에서 출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1806년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출처가 1807년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또 논쟁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해겔은 이것을 호프마이스터판에 보면은 비센샤프트 der Erfahrung des Bewusstseins 이런 게 나와. 이게 뭔가 하면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 정신현상학의 구조 전체를 보면은 이게 의식의 경험을 나타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의식의 경험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논쟁점이 나타나는데, 헤겔이 이제 처음에 구상을 의식의 경험의 학문으로 정신현상학을 기획했다가 나중에 정신의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객관정신, 그렇게 가이스트 부분의 객관정신과 종교 부분의 어떤 그 절대정신, 그 다음에 종교와 절대지혜 단계의 절대정신을 집어넣어서 정신현상학으로 만들었다. 이런 추측들이 학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초기에는 이성의 단계까지, 주관정신의 단계까지만을 기획했다가 나중에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을 포함하여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했다라는 거야. 그게 처음에 기획은 의식의 경험의 학으로서만 이것을 주관정신에 제한하여 이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후에 이제 이 의식의 경험의 학이 정신현상학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논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도가 지금 이제 이 정신현상학 전체의 인할트를 보면서 목차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죠? 전체 구조를 설명해 나가겠는데요. 사실은 예도가 이미 1년 전에 했던 헤겔 정신현상학 시리즈의 7편의 강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차를 직접 보면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전체 구조, 목차의 전체 구조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강좌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목차 처음 부분이 A인데 A가 바로 베부스트 자인. 이 베부스트 자인은 의식이야, 그죠? 이 의식은 정신현상학의 첫 번째 단계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요. 그게 의식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Die sinnliche Gewissheit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감각적 확신이야. 그리고 그 뒤에 das dieses und das meinen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과 이것을 생각함, 생각, 사념, 의견 다 되는데요. 이것을 어쨌든 마이는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각의 단계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감각의 단계를 출발점으로 하여 헤겔은 자기의 정신현상학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감각의 확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감각의 문제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다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부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단계예요. 사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다, 그 배후에 이것이 아니다 할 때에 아니냐 이것이냐의 두 가지 단계에 머물러서 순진한 단계로 머물러 있는 게 바로 감각적 확신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지각이에요. 지각, 바로 내몽인데 이 지각의 단계가 사물과 기만이 나타나. Das Ding und die Täuschung. 이게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지각을 설명하는데요. 이 모든 사물은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알잖아. 돌, 나무, 개별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아이겐샤프트, 속성으로 갈 때는
요런 설명들은 예도가 정신현상학을 미리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지각의 단계에서는 사물이 기만한다라는 것에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인간의 지각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지각하죠. 지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사물이. 그런데 이 사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보편성과 개별성의 특징이 있는데, 베존들 하이트 개별성의 특징은 모든 사물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물의 보편성은 뭔가 하면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사물이 보편적으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겐샤프트를, 베샤펜하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질로 볼 때는 보편적인데 사물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은 뭔가 아직 이 사물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뭔가 혼돈 속에서 지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인간의 오성의 단계, 인식의 단계로 들어온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런 개별성과 보편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기만을 일으키기가 쉬워. 기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기만의 단계를 인식하게 되면 오성의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성은 페얼슈탄트죠, 독일어로. 이 오성의 단계의 특징은 크라프트, 힘이야. 세 번째 단계. 힘으로서 나타나는데, 이때 비로소 바깥에 있는 사물이 인간의 머리 안에 있는 오성과의 어떤 대립적 충돌이 나타나면서 힘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힘은 인식 바깥에 있는 대상적 사물들에게 있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비로소 의식이 자기의 오성으로 이 힘을 자기 안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충동이 일어나고 이 충동과 더불어서 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의식은 이 오성의 단계 안에서 힘을 느끼지만은 그 힘은 사물의 힘이야. 그게 대상에게서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균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식 안으로 들어온 상태야. 감각은 인식 바깥에 있는 거고, 지각은 인식 바깥에 있는 대상과 인식 안에 있는 오성의 단계에는 접근하지 못한,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문턱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오성은 사물의 힘을 통하여 이제 자기 내부의 어떤 힘을 느끼는데, 이 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직까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이 의식의 단계의 세 가지는 뭐죠? 세 가지는 뭐야? 대상적 인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상에 대한 게겐슈탄트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대상적 의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기 의식이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세 번째 힘과 오성의 단계에서 헤겔이 Erscheinung und Wiedersinnliche Welt, 현상과 초감각적 세계라고 했어. 여기서 현상은 뭐죠? 현상은, 이거는 칸트랑 같이 가는 거야. 현상은 인식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세계 바깥에서 뭔가가 자기들끼리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극단적 실제론이죠. 그런데 이거는 칸트한테서도 의미가 없어. 인식과의 관계가 있어야 현상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오성의 단계에서는 초감각적이에요. 맞죠?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직 감각의 단계에서 우리의 피부 껍질로 그냥 느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오성의 단계는 뭔가 인식 안으로 뭔가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초감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인식 안에서 힘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오성의 단계는. 그런데 이 힘이 어쨌든 사물로부터 들어왔음을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명확하게 자기의식의 단계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식의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B가 나오는데, 이 B에서는 젤푸스트 베부스트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어지는 건 자기의식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기의식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감각과 지각을 거쳐 자기 자신 내부에서 충동을 느끼지만은 이게 뭔가 아직까지 자기 자신 내부로 완전히 들어온 상태는 아닌 거야. 왜? 이 힘은 사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 느끼는 힘은 대상에 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적 인식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게 오성이에요. 페르슈탄트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식의 단계로 들어오면은 헤겔의 철학에서는 바로 첫 번째가 디바르하이트 데얼 게비스하이트 자인을 젤푸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 독일어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진리인 거야. 이게 자기의식인 거야. 이제 완전히 대상적 인식에서 대가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단계야.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타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기의식의 단계에서 이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진리에서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게 젤프슈텐디카이트 und 젤프슈텐디카이트예요. 독립성과 비독립성, 곧 자기의식의 독립성과 비독립성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 유명한, 여기서 마르크스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고 락강도 여기서 갖고 가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헤어샤프트 운트 크네이트 샤프트예요. 뭐야? 주인과 노예야. 이해가 되죠? 여기 단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기의식에서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타자가 내 안에 아니 내 혼자 그냥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타자가 있네. 이 타자와의 관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식은 결국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기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은. 이 부분에서 이제 헤겔의 부정성의 개념은 무의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부정성은 종합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무의식과 관계된다니까. 헤겔은 의식 철학으로 나가지만은 이 부정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식으로 남는 거예요. 락강과 지젝을 도외시하고라도 지젝이 락강을 통하여 더욱더 발전시키는 게 이 네가티비테트 부정성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자기의식에서는 뭐가 중요해? 독립성이에요. 자립성이야. 다른 말로 독일어로 젤프, 스스로, 슈텐디카이트, 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서는 단계야. 그런데 주인은 노예를 죽여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상도 스스로 독립해야 돼.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야.
누군가가 나를 인정했어. 그런데 여러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자가 인정해 줄 때랑, 여러분들이 뭐 우습게 보는 그런 수준이 낮은 그런 인간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거랑 여러분들은 같은 거예요? 아니, 그 해겔의 독립성은 그런 뜻이야. 노예도 스스로 독립해야,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죽이지 않고 부려먹는 거야. 그런데 노예는 노동을 통하여 직접 사물과 관계해. 그죠? 그런데 이 직접 관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리의 면에 있어서 노예는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르하이트,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사물과 직접 관계함으로써 오히려 독립성에서 주인보다 상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는 노예가 노예가 주인보다 상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부리지만. 이해가 되죠? 이런 식의 umgekehrte, 뒤집어지는 해석을 통하여 이제 상호 인정, 독일어로 gegenseitige Anerkennung이라 그래요. 이 상호 인정 투쟁을 통하여 이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식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겔은 무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이 타자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서 인정투쟁을 통하여 나는 비로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 확신하는 단계는 끝까지 주인과 노예가 서로 자립적인 상태에 있어야만이, 이 긴장 관계를 통해서만이 인정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해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도 곧 독립성과 비독립성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요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이제 자기 의식의 자유의 단계가 나와. 자기 의식의 자유의 단계가 나오면서 스토아주의, 그 다음에 스캡티시스무스, 회의주의를 설명하고, 해겔은 마침내 불행한 의식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Das unglückliche Bewusstsein. 이 불행한 의식은 뭐야? 결국은 이러한 인정투쟁이 어느 하나에, 그죠? 어느 하나에 의하여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의식은 이 타자성과의 관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의식인 거야. 상당히 정신분석학적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락강은 뭐야? 상징계에서 주체는 뭐죠? 타자의 눈에 의하여 형성되는 거예요. 타자가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행한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겔은 이걸 지향시켜서 이제는 이성의 단계로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단계가 이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러한 균열이 통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성의 단계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성으로 끝나지만은 이 이성의 단계에서 이 세계의 유기체가 관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성의 단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성의 확신과 진리인데,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게 관찰하는 이성이에요. 이 관찰하는 이성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술해. 그리고 그 특징들과 법칙들을 잡아내. 그리고 유기체적인 것을 관찰하게 되고 이것이 비유기체적인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루어져요. 이성의 단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 정신현상학 읽다 요 부분 들어가면 이게 뭐야? 다시 내가 인문학 책 읽다가 자연과학 책 읽냐 생물학 책 읽냐 막 이러면서 막 골상학이 나오고 관상학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물리학 용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서. 그 다음에 목적론이 다루어지고 그 유명한 내면과 외면이 다루어져 여러분. 그리고 이 내부적인 것에 어떤 다양한 계기들의 법칙들이 나타나며 내부와 외부는 게슈탈트로서 나타나. 이 게슈탈트가 뭔지 알아요? 독일어로 형태야. 그런데 이게 형태인데요. 그냥 폼이 아니야. 영어의 폼이 아니라고. 이 독일어의 게슈탈트는 뭔가 하면은 생물학적 유기체를 통하여 자라나고 죽을 수 있는 변형이 가능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기체의 단계에서 게슈탈트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어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 형태는 어떤 생명체가 자라면서 변화의 과정을 전부 포괄하면서 설명이 가능한, 그래서 변증법적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기체적 형태를 말하는 거야, 게슈탈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면과 외면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거야. 이제 이성의 단계에서 불행한 의식을 거쳐서 이제 이러한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성은, 그죠? 이런 이 세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내면으로서의 외면, 여러분 유기체의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념으로서 나타나며 이 유기체적 이념이 어떻게 유기체가 아닌 그게 무기물이죠, 그죠? 비유기체적인 것에 옮겨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따라 유기체적인 것과 종이 나타나고 이 종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개인성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의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골상학과 관상학을 통하여 이성의 단계가 이제 첫 번째 관찰하는 이성이 끝나게 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멈추면 여기서 다 좌절합니다. 해결 현상학 읽다가 너무 지루하거든. 아니 뭘 얘기를 하려 그러나? 그러는데 B로 넘어가면 이성적인 자기 의식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마침내 실현하는 단계가 와. 여기에서 비로소 이 개인이 어떻게 자기 의식을 통하여 욕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필연성을 느끼고, 여기에서 마음의 법칙이 뭐며,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법칙은 또한 자만하는 개인성의 광기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비로소 이러한 욕망과 필연성의 운동에 의하여 미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죠? 이 세계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그런 쾌락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것도 니체한테로 갑니다, 이게. 니체가 탁월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덕이라고 하는 건 비미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이러한 충동과 루스트, 쾌락,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지향시키다 보면은 나타나는 게 미덕입니다. 왜? 이런 욕망 추구를 끝까지 수행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의 단계가 이 이성의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객관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성의 단계에서 관찰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 미덕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탐구되고요. 이 이성의 단계의 세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자대자적으로 현실적인 개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통하여 욕망을 통하여 그 욕망을 곧바로 적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욕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미덕을 통하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인식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 개인은 이제 성숙한 개인이 되는 거예요. 적자대자적으로 현실적인 개인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정신적인 동물의 왕국과 그 다음에 기만이 다루어지고 사태 자체가 다루어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개인, 완전한 개인성으로 나타난 이 이성의 단계에서는 이 개인이 얼마나 기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개인의 부정성의 특징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동물의 왕국이 드러나. 인간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죠? 해결의 위대성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다루어지는 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신으로 갈 수 있는 주관정신의 마지막 단계인 이성의 세 번째 단계에서 마침내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을 수여하는 이성이 나타나. 이런 동물성과 인간의 욕구, 개인성에 의하여 기만을 통하여 사기를 치고 이러한 동물의 왕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입법을 수행하는 이성이에요. 법률을 만들고 그 법을 제정하는 이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법칙을 시험하는 이성이 나타나.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이 이성은 사회와 관계를 맺게 돼요. 개인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엔 뭐야? 감각적 확신, 진리식 게비스하이트. 두 번째 바르네무, 지각. 세 번째가 뭐죠? 힘과 오성이야. 크라프트 운트 페어슈탄테. 요 세 개의 단계가 의식의 단계였어.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의식의 단계. 그죠? 여기에서는 독립성과 비독립성이 나타나면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헤겔은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세계를 분석하면서 자기 의식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불행한 의식 경험하는, 모든 인간은 불행한 의식이죠. 그죠? 자기 자신의 욕망투쟁에서 타자를 죽여야 사는 게 아니라 타자로부터 언제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균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러면서 이제 이 개인성이 이성의 단계, 인디비두알리테트가 이성의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이성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사회와의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단계가,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것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인성의 완성을 통하여 적자대자적으로 현실적인 이 개인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개인이 또 완전히 성숙한 개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기만이 있고 서로 속이고 투쟁하는 그런 사회적 측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법을 부여하는 이성이 나타나고 이 법을 시험하는 이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은 의식과 자기의식을 통일시킨 단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개인성 안에서 또 균열이 일어나서 법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사회법률까지 필요한 단계가 온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가 뭐죠? 주관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프젝티브 가이스트예요. 주관정신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기획했던 거예요. 헤겔은. 그러니까 헤겔이 처음에 정신현상학의 어떤 주제를 Wissenschaft der Erfahrung des Bewusstseins, 의식의 경험의 학으로서 제목을 붙였을 때는 요까지를 이야기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정신의 단계가 나타나. 정신, 가이스트. 그러니까 정신은 사실은 헤겔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성이 이 세계의 자연법칙과 인간의 사회법칙들을 전부 다 인식하고 이 세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확신할 때에 정신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은 사실은 오성의 단계에서부터 무한자가 나타나, 무한성이. 그러니까 절대정신인 신의 정신, 무한한 정신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인간은, 그죠? 인간은 이 세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을 통하여 이성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단계. 비로소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인간은 정신이 된다. 그러니까 정신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객관정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성의 단계까지는 주관정신이고 이제 정신의 단계에서부터는 객관정신, 이것이 이제 절대정신으로 가게 되면서 절대지에 이르면 뭐죠? 정신현상학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 단계는 이 세계의 모든 이치와 이 세계의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사회법칙까지도 파악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될 때 이성은 비로소 뭐죠? 벨룸프트는 비로소 가이스트, 정신이 되는 거야. 그게 정신은 세계와 이성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객관정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헤겔은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정신의 단계에서 참다운 정신 이러면서 첫 번째가 인륜성을 다뤄. 지틀리히카이트. 이 인륜성은 뭔가, 그죠? 뭔가 자기 자신 안에서 아직까지는 적자적 상태에서의 정신인 거예요. 이 정신의 상태는 인륜성의 단계인데 이 인륜성의 단계는 다름이 아니라 뭔지 알아요? 그리스의 폴리스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의 폴리스 사회가 바로 정신의 인륜성의 단계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A에서 다루어지는 건 폴리스 사회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가 인륜성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적이고 신적인 법칙이 나타나.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륜적 행위가 나타나서 인간적이고 신적인 지식이 나타나. 그래서 죄가 나타나고 운명이 나타나며 법의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신적이고 인간적인 경우, 여러분 그리스 신화 생각해 봐요.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로마로 이제 가게 되면서 법의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해. 법하면 로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인륜적 상태에서는 갈등이 없어. 정신은 자기 자신 안에 적자적으로 있는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이 단계에서는 바깥으로 부정성이 들어와서 외화, 정신이 부정성을 경험하는 단계가 없어. 뭔가 투쟁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의 폴리스의 세계에서는 인륜성의 세계가 발달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다루게 되는데, 객관정신에, 그게 제목이 뭔가 하면은 Der Tischi entfremdete Geist야.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소외된 정신인데, 그게 바로 교양이야. 이 소외된 정신이 로마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알죠? 로마가 그리스와 다른 게 뭐예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타자성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타자성과의 갈등과 갈등과 통합 속에서 로마 제국을 형성해 나가잖아. 그 이후로부터 프랑스 혁명 시대까지 정신은 자기 스스로에게 소외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계몽주의가 나오고요, 프랑스 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소외를 겪고, 그리스 시대에서처럼 적자적인 상태가 아니라 대자를 경험하는, 정신이 대자를 경험하는 거야. 객관정신에서. 이 단계가 바로 객관정신에서 정신이 스스로에게 소외된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서 프랑스 혁명 시기까지 정신은 소외를 경험하면서 부정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 인디비두알리테트와 게젤샤프트, 사회의 갈등. 그래서 뭔가 이 두 개가 극단적 모순을 일으키면서 정신이 소외를 일으키면서 역사가 진행되는 단계, 이게 객관정신에서 소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사회, 그 다음에 또 이 갈등이 정점에 이르러서 혁명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이 소외의 상태에서 정신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교양과 그 교양의 현실성의 왕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앙과 순수한 통찰이 나타나며,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나타나서 이 계몽주의가 미신과 싸워. 신앙과 순수한 통찰은 어떻게 보면은 중세고요. 이 교양은 초기 뭐야? 그리스 로마 사회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계몽주의는 마침내 미신과의 투쟁을 통하여 진리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절대적 자유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뒤에 엄청난 게 나와요. 뭔지 알아요? 공포야. 슈레켄. 그러니까 절대적 자유를 혁명을 통하여 만들어냈는데, 이 절대적 자유가
공포 정치로 가게 되면서 모순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하여 헤겔은 양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성립했다는 점에서는 위대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공포 정치를 통하여 타자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나간 거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신의 균열의 극단성을 나타낸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정신, 여기에서 모랄리테트, 도덕성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헤겔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양가 감정을 통하여 독일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정신적 승리를. 여기서는 열등감도 보이고요. 헤겔의 어떤 그러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부러워함, 요것을 어떻게 하면 독일적인 정신에다 옮겨 놓을 수 있는지, 프로이센의 정신에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는지에 고민이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침내 칸트의 윤리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덕성에서는 비로소 독일 프로이센의 기독교적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의 자유와 사회가 더 이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통일,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통일,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국가를 통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게 바로 독일 프로이센 국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가 결론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공포정치로 프랑스에서는 나갔는데, 이런 모순들이 독일에서 칸트의 윤리를 통하여 출발하는 이 독일 사회에서 비로소 이러한 모순이 통일로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뭐가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면서 이제 뭐 아름다운 영혼, 양심 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면서 여기서 미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들도 있어요. 하면서 이제 객관정신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정신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게 종교라니까. 마침내 이 종교의 단계로 가게 되면서 인간의 유한한 정신은, 객관정신은 절대정신과 만나게 돼. 이 정신은 이제 절대적 타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지 누구야? 종교 안에서 인간은 절대성을 얻게 돼. 그런데 이 종교에는 자연 종교가 있고, 예술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어. 그래서 이 종교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게 자연 종교예요. 나티얼리시에 렐리기온이에요. 여기에서는 동물과 식물, 빛의 본질, 그 다음에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연 종교의 단계는 인도와 페르시아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종교에서 신이 인간과 결합된 게 아니라 신이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 안에, 자연성 안에서 신적인 것을 보는 단계가 바로 고대 페르시아와 인도의 종교의 단계라고 본 거야. 동양 종교와 그 다음에 이런 종교에서는 자연적인 어떤 식물과 동물 속에서 신적인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인들이 우상이라 그러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이 상들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의 단계에서는, 이 자연 종교에서는
식물과 동물의 형상을 통하여 신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계였고, 이제 비로소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는데, 종교에서 그게 뭔가 하면은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술 종교의 단계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리스 로마 단계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서 비로소 이 동물적이고 식물적인 것에서 신성을 찾던 자연 종교가 예술 종교로 바뀌어요. 왜 그런 거죠? 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많은 예술 작품으로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조상 알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모양, 형상들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테온에만 가도 천지잖아.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를 쿤스트 렐리기온이라 그랬던 거예요, 헤겔은. 이 단계에서는 그러나 뭔가 반신반인이 나타나고 완전한 인간의 현현이 나타나진 않아, 이 단계에서도. 그래서 뭔가 아직 모순이 있는 단계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뭔가 아직까지 뭔가가 부족한 거야. 완전한 인간의 현현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예술 종교에서도 뭔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완전한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건 세 번째 단계. 예술 종교를 거쳐서 뭐죠? 디 오펜바르 렐리기온이라고 하는데요. 계시 종교에 가서야 비로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에 완전한 통일이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완전한 인간이 신의 아들로서 이 세계에 계시된 자, 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현현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건 사실은요, 초기 헤겔의 글들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변증법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들이 신학서들이 상당히 많잖아. 그게 초기 작품이에요, 헤겔이.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정신연상학의 종교 단계의 세 번째 디 오펜바르 렐리기온에서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죠? 이 계시 종교에서 비로소 기독교 안에서 종교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에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며 절대정신의 표상의 단계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단계에서는 아직 뭔가가 아직 존재와 인식이 일치한 상태는 아니야. 그게 뭔가 이 절대정신에서 표상의 단계, 폴슈텔룽의 단계를 종교 단계로 본 건데, 그건 계시 종교에 이르러서야 이제 신의 정신으로서 절대정신은 표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계시 종교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결합 속에서 절대정신의 정신의 현상학의 운동은 표상의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마침내 절대지에서 이것을 거쳐서 절대지에서 뭐가 나오죠? 개념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와 인식의 완전한 통일. 그래서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의
완전한 복귀를 통하여 현현이 일어나면서, 그죠?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면서 되돌아보는 그 역사의 부정성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주관, 객관, 절대정신의 표상의 단계를 다 통과하여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여 완전하게 확신하는 상태, 존재와 인식의 일치의 상태. 그래서 축배의 잔을 울리면서 그 잔에서 뭐죠? 어떤 영광의 거품이 잔에서 올라오면서 마지막 단계가 끝나는 상태. 이게 바로 절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예도가 벌써 이 정신현상학의 전체 구성을, 그, 목차, 인할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재미있죠? 이런 식의 단계로서 해겔은 자기 자신의, 그 정신현상학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절대지의 단계에서 마침내 현상과 물 자체, 주체와 객체, 세계와 정신은 하나로 통일되면서 완전성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러한 해겔의 절대지는 신학에서만 가능하고, 신학에서도 마지막 때에 신이 자기 스스로를 완성했을 때에야 가능한 이런 철학이 과연 인간의 역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비판을 다 받죠, 오늘날은. 어쨌든 그러나 지적은 오늘날 이러한 절대지의 단계도 해겔의 사유의 어떤 완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부정성을 완전성 안에서 포괄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희망을 그리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끝까지 해겔한테서 네거티비테트를 붙잡고, 부정성을 붙잡고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지적이죠, 그죠? 대부분은 동일성을 비판하면서 해겔의 철학은 동일자의 철학이라 그러면서 해겔을 깠지만은 지적은 부정성의 관점에서 해겔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겔의 정신현상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도가 세 번째 시간부터 서문의 본문을 이제 읽어가면서 서문 거의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되는 요 부분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해겔의 전체적인 사유를 직접적으로, 그죠? 정신현상학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서문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깊이 있는 코멘타로와 함께 세 번째 시간부터 본문으로 서문을 읽는 그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죠? 두 번째,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현상학의 전체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추스!